아이고, 준영아. 경기도 양평의 작은 시골 마을,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는 산자락 아래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뒷마당에서 들려오는 도끼질 소리가 적막한 마을에 울려 퍼지죠. 박동우가 겨울 난방용 장작을 패고 있는 소리입니다. 올해 65, 30년 넘게 형사로 일하다 퇴직한 박동호는 이제 손자 준영이와 단둘이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내는 오래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 지영이는 서울에서 잘 나가는 정치인과 재혼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엔 할아버지와 손자, 두 남자만 남게 되었죠.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준영이의 목소리에 박동호는 도끼를 내려놓습니다. 17살 준영이는 또래보다 의젓했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둘이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집안일도 도맡아 하게 되었고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잘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진학이 목표라며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박동호는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준영아, 오늘도 학원 가냐? 네, 할아버지. 수학 보충 수업 있어요. 식탁에 앉아 콩나물국을 떠먹으며 박동호는 손자를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준영이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박동호의 마음은 늘 무거웠죠. 퇴직금은 아내의 병원비로 다 써버렸고 연금만으론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박동호는 낮에는 마을 곳곳을 돌며 폐지를 줍고 밤에는 읍내 낚시터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고생하세요. 제가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게요. 준영이의 말에 박동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착한 손자를 두고도 제대로 뒷바라지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지영이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영이는 잘 지내죠? 응,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어떻고? 저는 그냥 그래요. 준영이 대학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영이의 목소리엔 어딘지 모를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직접 내려와 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사위인 최 의원은 더했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박동호를 피하듯 했죠. 정치인이라는 체면 때문인지 시골 장인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등록금은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박동호는 자존심을 세워 말했습니다. 딸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더구나 사위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돈이 필요하시면. 됐다. 나도 아직 팔팔하니까 걱정 말고 너나 잘 살아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준영이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으시죠? 그럼 내 딸인데 좋지. 하지만 박동호의 마음 한구석엔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이지만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사위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어색해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낚시터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서던 박동호에게 준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왜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 혹시 외삼촌이 무서운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동호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준영아,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할아버지, 일찍 들어오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박동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영이의 마지막 목소리에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박동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외삼촌이 무서운 사람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30년 넘게 형사로 일해온 직감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끝없이 떨어져 내려 마을 전체를 새하얗게 덮어버렸죠. 박동호는 아침부터 집 앞 눈을 치우며 준영이를 배웅했어요. 준영아, 눈길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할아버지. 일찍 들어올게요. 학교 가방을 메고 나서는 준영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동호는 괜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준영이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외삼촌이 무서운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그 말이요. 눈은 오후 내내 계속 내렸습니다. 박동호는 평소보다 일찍 폐지 줍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준영이가 아니라 양평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박동호 선생님이십니까? 양평경찰서 교통계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박동호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30년 넘게 형사로 일하면서 이런 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준영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박동호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눈 때문에 택시도 잡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마을 이장님 차를 얻어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던 경찰관이 박동호를 맞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준영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박동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오후 4시경 학교에서 집으로 오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현장에서 즉사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하나뿐인 손자가, 그토록 소중한 준영이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이야. 박동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처참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딸 지영이와 사위 최 의원도 서울에서 내려왔지만 장례식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붙잡고 있었지만 최 의원은 계속 전화를 받으며 바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준영이를 제가 더 자주 만나줬어야 했는데. 지영이의 울음소리에 박동호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사위 최 의원의 표정이 슬픔보다는 불편함에 가까웠거든요. 장례를 치른 다음 날 박동호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후배 형사인 김 형사가 맞아주었어요. 선배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김 형사, 사고 현장 사진 좀 보여줄 수 있겠나? 선배님, 그런 걸 보시면 마음만 더 아프실 텐데요. 형사 출신이 어디 가겠나? 보여줘. 김 형사는 망설이다가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동호는 오랫동안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형사, 이 차 브레이크 자국이 이상하지 않나? 어떤 면에서요? 음주운전이라면 제대로 반응을 못했을 텐데 이 브레이크 자국은 너무 정확해. 마치 일부러 겨냥한 것 같다고. 김 형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박동호의 눈에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블랙박스 영상, 왜 사고 직전 부분이 끊어져 있지? 그건 충격으로 인해 손상된 것 같습니다. 박동호는 의심의 눈길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의 직감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무슨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 형사,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준영이를 겨냥한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내가 형사를 얼마나 했는데 이런 건 한눈에 알아봐. 박동호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차량의 충돌 각도, 브레이크 자국의 위치, 그리고 준영이가 쓰러진 자세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인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박동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영이의 방을 들여다보니 책상 위에 공부하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준영이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였죠. 외삼촌이 하는 일이 이상해.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까? 하지만 엄마가 걱정할 것 같아서 박동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영이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밤 박동호는 결심했습니다. 은퇴한 몸이지만 손자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직접 파헤쳐 보겠다고 말이에요. 준영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처럼 조용하고 차가운 눈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박동호의 마음속에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동호는 손자의 마지막 행적을 쫓기 시작했어요. 먼저 준영이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김 형사가 몰래 복사해 준 자료를 보니 사고 당일 오후에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은 기록이 있었어요. 이 번호가 뭐지? 박동호는 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지된 번호였죠. 임시로 개통했다가 바로 없앤 번호 같았어요. 이런 수법은 보통 뭔가 숨길 일이 있을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준영이가 다니던 학원을 찾아갔어요. 읍내에 있는 작은 수학 전문 학원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박동호를 보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준영이는 우리 학원에서 가장 성실한 학생이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준영이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적 있나요? 사고 나기 전에 말입니다. 원장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주부터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학원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다고 했었죠. 컴퓨터요? 네, 뭔가 자료를 찾아보더라고요. 정치 관련된 기사들 같았는데 서울시장 선거 관련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박동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라니 그건 바로 사위 최 의원이 출마하고 있는 선거였거든요. 혹시 그 컴퓨터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글쎄요, 한번 확인해 보죠. 원장은 박동호를 컴퓨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인터넷 기록을 살펴보니 준영이가 검색한 내용들이 남아 있었어요. 최 의원 부정선거 자금, 정치인 비리 신고, 익명 제보 방법 같은 검색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박동호는 손이 떨렸어요. 준영이가 뭔가 중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학원을 나온 박동호는 준영이의 친구들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같은 반 친구인 민수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좀 물어볼 게 있다. 네, 할아버지. 민수는 준영이와 가장 친했던 친구였어요.
박동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영이가 요즘 무슨 걸 고민하고 있었는지 아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준영이가 며칠 전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외삼촌이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걸 엄마한테 알려줘야 할지 고민된다고 했어요. 박동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없었니? 아, 그리고 준영이가 뭔가 사진을 찍었다고 했어요. 증거가 될 만한 자료라고 했는데 그걸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했다가 무서워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어디서 찍었다고 했니? 서울에 갔을 때요. 외삼촌 사무실 근처에서 뭔가를 봤다고 했어요. 박동호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영이는 분명히 최 의원의 비리 현장을 목격했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날 저녁 박동호는 딸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아버지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준영이를 잃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아버지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영이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전화 너머로 지영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준영이가 최 의원의 뭔가 좋지 않은 일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너한테 말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준영이는 그냥 운이 없었던 거예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지영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 아버지는 늘 의심만 하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런 말을 하세요? 지영이가 울먹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동호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딸의 반응이 너무 격했습니다. 평소 지영이라면 아버지 말을 차근차근 들어줬을 텐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날 박동호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최 의원의 선거 사무실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서였죠. 강남구에 있는 대형 빌딩 안에 자리 잡은 사무실이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예전에 자신이 잡았던 조직폭력배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최 의원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본 순간 박동호는 확신했어요. 뭔가 큰 음모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역시나 박동호는 멀리서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곧 들킬 뻔했어요. 상대방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동호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미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박동호는 준영이의 방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았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김 사장님께 마이너스 외삼촌이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께 말씀드릴까요? 김 사장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준영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박동호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손자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자신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박동호는 준영이가 남긴 메모에 적힌 김 사장이라는 인물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혹시 준영이와 친분이 있던 김씨 성을 가진 사업자가 있는지 알아봤어요. 하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았죠. 그러던 중 운 좋게도 문구점 할머니로부터 단서를 얻었습니다. 아, 준영이가 가끔 컴퓨터방에 가곤 했지. 거기 사장님이 김 사장이라고 불렸던 것 같은데? 박동호는 급히 읍내
유일한 컴퓨터방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준영이 할아버지입니다. 김 사장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핀 후 박동우를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거든요. 김 사장님, 혹시 준영이가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사고 나기 전에 말입니다. 김 사장은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준영이가 며칠 전에 제게 상담을 했어요. 뭔가 큰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고민이었나요? 외삼촌이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특히 돈 문제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박동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나요? 준영이가 서울에 갔을 때 뭔가를 봤다고 했어요. 검은 가방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걸 봤다고. 그리고 외삼촌이 무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동우가 예전에 잡았던 조직폭력배 출신을 떠올렸어요. 최 의원 사무실에서 나오던 그 사람 말입니다. 김 사장님, 준영이가 혹시 증거를 남겨놓았을까요? 그게 준영이가 휴대폰으로 뭔가 사진을 찍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지웠다고요? 네, 하지만 나중에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알려줬어요. 준영이가 그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박동우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준영이의 휴대폰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경찰에서 돌려받은 휴대폰이 있었어요. 김 사장이 알려준 방법으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해 보니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최 의원이 검은 가방을 받는 장면, 그리고 조직폭력배들과 회의하는 모습까지 준영이가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 녀석이 이런 걸 다 찍어뒀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박동우는 곧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날 밤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계속 서성거리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다음 날부터 박동호의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닐 때도, 시장에 갈 때도 항상 누군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30년 형사 생활의 경험으로 금세 알아챌 수 있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해졌구나. 박동우는 김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형사, 나 좀 위험한 것 같아. 무슨 일이세요, 선배님?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아마 최 의원 쪽 사람들인 것 같고. 선배님, 혹시 뭔가 발견하신 게 있나요? 박동우는 준영이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사진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형사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선배님, 이건 정말 큰 사건이에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상대가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날 오후 박동우가 읍내에서 용무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큰 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어요. 박동우는 재빨리 길가로 피했지만 차는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어 박동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도랑 속으로 굴러떨어져 목숨을 건졌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이놈들이 정말. 박동우는 피를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박동우에게 의외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딸 지영이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영아. 지영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해 주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냐?
준영이 일 파헤치는 거 말이에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박동호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영아,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냐? 지영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냐? 준영이가 정말 위험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영이의 고백은 박동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손자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박동호의 병상에 또 다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택배 상자였는데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 하나가 있었죠. 이 안에 들어있는 자료가 너희 집안을 다 무너뜨릴 거야. 준영이가 마지막에 이걸 공개하겠다고 했어. 마이너스 김 사장. 박동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최 의원의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준영이는 이 모든 진실을 알았고, 그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USB 안에 담긴 내용은 박동호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최 의원이 건설업체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조직폭력배들을 통한 선거 개입, 그리고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준영이가 촬영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최 의원이 조직폭력배 두목과 만나 방해되는 놈들은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거든요. 이 녀석이 이런 위험한 일까지. 박동호는 손자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7살 소년이 이토록 큰 진실과 마주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었거든요. 병원에서 퇴원한 박동호는 집으로 돌아와 더 자세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USB에는 준영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외삼촌이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걸 공개해야 할지 정말 고민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준영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집 앞에 차 소리가 났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지영이가 혼자 와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계세요? 지영아, 들어와라. 지영이는 거실에 앉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한참 동안 울더니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우냐? 준영이가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제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지영이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동호는 점점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 준영이가 한 달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외삼촌이 이상한 일을 한다고 증거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아이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준영이가 보낸 사진을 보고 나서야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지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최 의원에게 말했어요. 준영이가 뭔가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최 의원이 화를 내면서 그 아이를 조용히 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박동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저는 준영이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라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입을 다물라고. 그런데 준영이가 거부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정의롭게 살겠다고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했어요. 박동호는 준영이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최 의원이 더 화를 냈어요. 그리고 무서운 사람들을 시켜서 지영아, 박동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딸이 손자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최 의원이 저를 위협했거든요. 준영이를 보호할 수 없다고 선택하라고 했어요. 준영이냐 아니면 우리 가족이냐. 지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어요. 준영이보다 제 자신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박동호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딸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습니다. 지영이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최 의원은 아버지까지 위험하다고 해요. 위험하다고? 네, 아버지가 너무 많이 알게 됐다고. 그래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러 왔어요. 박동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이의 눈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지영아,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지영이가 돌아간 후 박동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어요.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준영이는 옳은 일을 하려다 목숨을 잃었고 그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박동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영사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선배님, 큰일 났어요. 어젯밤에 누군가 선배님 집에 침입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박동호는 급히 집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도둑 맞은 건 없었지만 컴퓨터와 서류들이 뒤져진 흔적이 있었어요. 특히 USB를 숨겨둔 곳까지 정확히 찾아가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어떻게 알았지? 그때 박동호는 깨달았습니다. 지영이가 자신이 USB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최 의원에게 알렸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박동호가 낚시터 경비 일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실에 도착해 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동호 씨죠? 누구세요? 남자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박동호가 피하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옆구리에 칼이 꽂혔어요. 으악! 박동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다음번엔 진짜 죽입니다. 남자가 사라진 후 박동호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준영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준영아,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박동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박동호는 한동안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특히 옆구리 상처 부위가 욱신거렸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기억을 되짚어 보니 낚시터 경비실에서 습격당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선배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김영사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김영사,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나? 이틀째입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지만 많이 다치셨어요. 김영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배님, 누가 그랬는지 짐작 가시죠? 박동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거든요. 김영사, 내가 찾아낸 증거들이 있어. 하지만 USB는 빼앗겼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사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선배님이 쓰러져 있을 때 경비실을 수색했는데 의외의 곳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박동호는 놀랐습니다. 준영이가 숨겨둔 예비 USB가 하나 더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똑똑했구나. 선배님,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봤습니다. 정말 심각한 내용이더군요. 김영사는 한참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선배님, 우리 다시 뛰어볼까요? 뭐라고? 제가 선배님을 많이 존경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일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박동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믿을 만한 동료가 생겼거든요. 하지만 위험해. 상대가 만만하지 않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날부터 박동호와 김영사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박동호 자신의 마음 정리였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박동호는 준영이의 방에 들어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의 책상, 옷까지,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대학교 입학 목표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준영아, 할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박동호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딸을 강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딸은 손자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이야. 그런 박동호에게 준영이의 일기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니 전에 보지 못했던 글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의로운 일을 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박동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책의 눈물이 아니라 다짐의 눈물이었어요.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남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 다음 날 박동호는 김영사와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배님, 하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언론의 힘이야. 박동호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기자를 떠올렸습니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였어요. 이 기자라고 있어. 믿을 만한 사람이지. 며칠 후 박동호와 김영사는 서울에서 이 기자와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USB 내용을 보여주자 이 기자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하더라도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박동호의 진심 어린 호소에 이 기자도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상대가 현직 시장 후보잖아요. 그때 박동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왜? 최 의원이 화가 많이 났어요. 아버지가 또 뭔가 하고 있다고. 지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는 이제 어느 편에 설 거냐? 아버지, 저는 똑똑히 해라. 준영이 편이냐, 최 의원 편이냐? 전화 너머로 지영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도 준영이가 그리워요. 하지만 무서워요. 지영아, 무서워하지 마라. 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박동호는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딸도 구해야 하고 준영이의 억울함도 풀어야 했거든요. 이 기자는 며칠 동안 자료를 분석한 후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 선생님,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해요.
이것만으로는 반박당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현장 증거,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이요. 박동호와 김영사는 다시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최 의원과 관련된 건설 현장들을 돌아다니며 증언을 수집하고 금품 수수 현장을 찾아다녔어요. 며칠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최 의원이 직접 돈봉투를 받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성공한 것이었어요.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최 의원 측에 발각되고 있었습니다. 박동우와 김영사가 호텔에서 이 기자와 최종 회의를 하던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선배님, 우리 감시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겠군. 박동우는 이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최 의원 선거 유세가 있죠? 그때 모든 걸 공개합시다. 생방송 중에요? 그래야 그들이 막을 수 없어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영이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것이었어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최 의원의 대규모 유세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여러 방송사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최 의원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군중 속 한편에서 박동우와 김영사 그리고 이 기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배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김영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동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영이의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준영아, 이제 할아버지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최 의원의 연설이 절정에 다다를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송국 기자가 연단 앞으로 나섰어요. 최 후보님, 급작스럽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최 의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후보님의 정치자금 조달 과정에 대해 시민들께 해명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순간 최 의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저는 항상 깨끗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건가요? 바로 그때 이 기자가 대형 스크린을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면에 USB에서 복사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은 최 의원이 건설업체 사장들과 만나 돈봉투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생중계를 보던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최 의원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직폭력배들과의 회동 장면이었어요. 방해되는 놈들은 조용히 처리하라. 최 의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최 의원이 발끈하며 부인했지만 세 번째 영상이 재생되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준영이가 마지막으로 찍은 영상이었거든요. 외삼촌, 왜 이런 일을 하세요? 화면 속에서 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최 의원이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꼬마야, 너는 알아서는 안 될 걸 알았구나. 현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 영상은 지난달 서울에서 촬영된 것으로 고인이 된 박준영 군이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이 기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박준영 군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다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연단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지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지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이크를 잡은 손은 단단했어요. 저는 최 의원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영상 속 아이는 제 아들 준영이입니다. 현장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영이는 진실을 말하려다 죽었어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남편이 무서워서, 제가 겁쟁이여서. 최 의원이 지영이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연단으로 올라와 최 의원을 에워쌌거든요. 최 의원님, 정치자금법 위반과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건 조작이야. 모함이라고. 최 의원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박동호가 연단으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박준영의 할아버지입니다. 박동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제 손자는 17살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였습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동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준영이는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박동호는 준영이의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원했던 건 단순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형사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제 손자의 억울함을 푸는 일 말입니다. 박동호는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딸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기를 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지영이가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박동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준영아, 이제 편히 쉬어라. 할아버지와 엄마가 내가 원하던 정의를 이뤄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가 세상을 떠난 그날처럼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왔어요. 마치 준영이가 하늘에서 고마움을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 의원은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졌고 현장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박동호와 지영이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그것은 승리의 박수가 아니라 용기에 대한 박수였습니다. 준영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맞았어요. 정의는 정말로 승리했습니다. 이 기자의 마지막 멘트와 함께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최 의원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정치권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박동호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양평 시골집으로 돌아온 박동호는 준영이의 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손자가 남긴 노트북과 일기장, 그리고 공부하던 책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준영이의 공책 맨 뒷장에 적힌 글귀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만약 서울대학교에 못 가게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대신 어려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장학금을 만들어주세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박동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착한 아이는 마지막까지 남을 위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준영아. 할아버지가 내 뜻을 이뤄주마. 며칠 후 박동호는 김영사와 함께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준영이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박 선생님, 좋은 일을 하시네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박동호의 계획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최 의원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박동호의 이야기에 감명받아 후원금을 보내왔거든요. 재단 이름은 진실을 말한 아이 장학재단으로 하겠습니다. 박동호는 준영이가 남긴 메시지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의롭게 살려는 학생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영이가 최 의원과의 이혼 과정에서 받게 된 재산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인 것 같아요. 지영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아,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시골로 내려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리고 재단 일을 도우면서 준영이를 기리고 싶고요. 박동호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늦었지만 지영이도 용기를 찾은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진실을 말한 아이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어요.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건 준영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민수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준영이가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박동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준영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일 거야. 재단은 점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준영이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이 모였고 정의롭게 살려는 학생들을 돕는 의미 있는 일이 되었어요. 그해 겨울, 준영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동호와 지영이는 함께 준영이의 묘소를 찾았어요. 묘비 앞에는 전국에서 온 편지들과 꽃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준영아, 내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 박동호는 손자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많이 배웠다. 정의는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야. 지영이도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어요. 준영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 내 편에 서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용기 있게 살 거야.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동호는 준영이가 남긴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글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30년 동안 정의를 위해 살아오신 모습이 제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어요.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다가 가는 거니까요. 박동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실은 언제나 빛을 이긴다고 하셨죠? 맞아요. 할아버지, 부탁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박동호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준영이 같았습니다. 준영아, 약속한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음해 봄 재단에서 주최하는 첫 번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정의로운 청소년상을 받은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했어요. 저희는 박준영 선배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 학생의 말에 박동호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박동호는 지영이와 함께 양평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 작은 정원에는 준영이가 생전에 심어놓은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아버지, 준영이가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이 녀석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날 밤 박동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준영이가 나타나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준영아, 너도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꿈에서 깬 박동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동호는 준영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손자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바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진실을 말할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세상을 조금씩 더 밝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준영아,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단다. 박동호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남긴 가장 소중한 것들이 이제 세상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거든요.